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남현주입니다. 인구 고령화는 세계적으로 공통되게 진행되고 있는 사회 현상입니다. 이로 인해서 노인의 장기 요양에 대한 욕구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EU 회원국가가 장기 요양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2020년 EU 회원국이 국가별로 시행하고 있는 장기요양 제도에 관한 발표한 자료를 종합해 보면 크게 5가지 문제점을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인구 고령화로 인한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급격한 수요 증가. 둘째,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문제. 셋째, 장기요양 인력 부족 문제. 넷째, 비공식 수발자를 위한 사회 보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급격한 재정 지출이 그 문제들입니다. 최근 이후의 통계를 보면 특히 80세 이상의 초고령 인구부터 장기 요양의 필요성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별로 살펴보면 특히 75세 이상 노인부터는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장기 요양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장기 요양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EU 회원국도 우리나라처럼 재가보호를 시설보호에 우선합니다. 그러나 최근 통계를 보면 EU 회원국의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평균적으로 22%를 넘지 않습니다. 가장 높은 국가가 덴마크와 네덜란드인데 이들 국가에서는 재가 서비스 이용률이 50%를 넘습니다. 이처럼 재가 서비스 인프라가 없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또는 노인들의 지불 능력이 부족해서 재가 서비스 이용률이 낮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력 부족 문제입니다. EU 회원국에서 장기요양 인력의 고령화 현상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보면 장기요양 인력의 38%가 이미 5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국가의 장기요양 인력의 소득 수준은 다른 보건 인력에 비해서 낮습니다. 핀란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요양보호사는 높은 업무량과 불충분한 훈련, 그리고 부족한 휴식 시간 등의 열악한 근무 조건으로 인해서 불안정하며 매력적이지 못한 직업으로 인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독일을 비롯한 중유럽 국가에서는 동유럽 국가의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장기요양 인력의 특징은 교육 수준이 낮아서 장기요양 서비스의 낮은 품질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회적으로 장기요양 보장제도가 도입됐다고 하더라도 가족이라든지 친척, 친구, 이웃 등의 비공식 수발자가 없이는 어떤 제도도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추가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주 40시간 이상 가족이나 친지에게 수발을 제공하는 18세 이상 비공식 수발자들 살펴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나 교육 수준이 낮은 여성일수록 가족의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 번째는 장기요양 보장을 위한 재정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EU 회원국 중에서 네덜란드와 덴마크, 스웨덴의 장기요양 지출 비율이 매우 높고 프랑스, 벨기에, 핀란드, 독일이 다음 순으로 높습니다. 반면 장기요양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은 동유럽 국가는 아직까지는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EU 국가는 향후 수십 년간 고령화로 인해서 장기요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공공장기요양 지출에 대한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렇다면 최근 EU 회원국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왔을까요? EU 회원국에서 가장 많은 제도 개선이 일어난 부분은 비공식 수발자들을 위한 보호, 두 번째로는 장기 요양 서비스의 접근성이 향상됐다는 것, 세 번째로는 전문 장기 요양 인력의 노동 조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 네 번째로는 장기 요양 재원의 조달 방법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국가에서 비공식 수발자들에게 현금 급여를 직간접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돌봄으로써 경제활동을 단축할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해서 일과 생활, 돌봄, 균형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연한 고용제도는 물론 수발휴가 제도도 도입하였습니다. 사회 서비스 측면을 보자면 비공식 수발자들이
육체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소진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료 수발 교육이라든지 심리적인 지원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우리나라 유사한 사회적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한 독일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독일은 1995년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비공식 수발자들에게 모든 사회보험을 통해서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가족을 돌봄으로써 노후 보장이 충분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고, 이 연금 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기금에서 지원됩니다. 또한 사회적인 건강보험, 산재보험, 최근에는 고용보험에까지 가입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최근 개혁을 통해서 모든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월 125유로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추가 지원금은 비공식 수발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사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비공식 수발자들을 위한 자조 모임이라든지 수발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찾아가는 수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가정에 직접 요양보호사들이 방문을 해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요소를 미리 확인을 하고 이것을 제거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재가 서비스 이용과 시설 보호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많은 개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처음부터 수급자들이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2008년부터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를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장기요양 수당을 연금 조정 개수만큼 매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동유럽 국가도 예외는 아닙니다. 장기요양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던 이런 국가에서도 EU에서 기금을 받아 장기요양 인프라를 확충하기 시작했고, 폴란드 경우에는 2019년 현금급여를 새로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다른 국가에서도 재가 서비스의 종류를 확대하고 커뮤니티 케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많은 국가에서 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지방정부가 더 이상 시설 거주자들의 자산이라든지 부양 의무자인 자녀들의 자산으로 비용을 충당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부양 의무자인 자녀들의 자산 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연간 총소득이 10만 유로 미만인 경우에는 부양의무를 아예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독일은 2022년부터 25년까지 단계적으로 장기요양보험조합에서 5%를 시작으로 최고 70%까지 부담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혁을 결정했습니다. 재가 서비스 이용 한도액 또한 5%씩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전문 장기요양 인력의 공급 부족은 장기요양 서비스의 품질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국가에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자면 첫째로는 추가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정규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급여를 인상하는 등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경우 최근에 레이버 마켓 아젠다 2023이라는 캠페인을 통해서 장기 요양 인력의 이미지를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정규직 일자리를 약 10,000개 정도 창출하기도 했습니다. 크로아티아도 EU의 지원을 받아서 약 6천여 명의 여성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최근 전문 장기요양 인력 교육 제도를 대폭 개혁하였습니다. 이 교육 제도는 3년간 지속됩니다. 첫 해에는 일반 보건 교육을 받게 되고 2년 차부터는 본인이 원하는 분야에 따라서 아동 전문 또는 노인 전문 또는 일반 보건 영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난 이후에는 국가 자격증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체 교육 과정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이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연 최고 1,300유로 정도까지 교육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독일 정부는 2024년까지 10%의 인턴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13,000명의 전문 인력과
2만 명의 보조 인력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주마다 다르게 책정되어 온 장기요양 인력의 최저임금을 월 2,500유로로 통일하였습니다. 재정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다양한 시도가 전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2008년부터 지금까지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재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장기요양을 필요로 할 시기에 대비해서 추가적인 기금을 따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국민에게서 비용 부담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독일은 동시에 장기요양 대상자의 범위도 넓히고 급여액 또한 상향 조정함으로써 장기요양 대상자들이 더 많은 사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EU 회원국들이 장기요양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시행해 왔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양한 제도 개선 또는 개혁이 함의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물론 국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돌봄 노동, 특히 여성의 돌봄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서구 유럽 국가에서도 돌봄 노동은 비전문적인 사적 영역의 비공식 노동이며 주로 여성이나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의 몫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돌봄 노동은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서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었고 요양 인력의 임금은 낮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키체인은 돌봄 노동이 돌봄의 본질에 부합하여 실천되기 위해서는 돌봄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봤습니다. 최근 복지국가로 알려져 있는 북유럽 국가는 물론이고 프랑스와 독일,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중유럽 국가는 장기요양 인력의 처우 개선 그리고 비공식 수발자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했던 동유럽 국가도 EU의 지원을 대폭 받아서 서서히 장기요양 인력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있고 비공식 수발자를 위한 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돌봄 노동이 자신의 본질에 부합하여 실천될 수 있도록 만족스러운 돌봄 환경을 조성할 것을 사회 윤리적으로 국가에 명령하는 돌봄 정의의 실현이 드디어 시작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떠한 장기요양 보장제도가 도입되고 어떠한 사회 서비스가 제공되든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 제도는 노인들의 존엄한 노화를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